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세법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법 개정 사항이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여당의 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직장인 납세 감면,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찬반은 엇갈립니다. 올해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는 장담 못한다는 비판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교차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7월 18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들을 위한 채무 조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후속 조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취약 차주를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이 나왔죠. 이에 대해서 B2까지 도울 필요가 있느냐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그리고 현장에서 엇갈리는 찬반 논란들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추 한 장에 200원 꼴이다. 요즘 삼겹살 가격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5월부터 드렸는데 전반적인 외식 물가, 신선식품 가격이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 7%까지 가지는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다. 사전에 진화를 하고 나섰고요. 정부가 8년 만에 해외여행 시 휴대품 면세 한도를 좀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는데 요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좀 지켜볼게요. 둔촌 주공 재건축 갈등 이건 좀처럼 정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알아볼게요. 증시 들렀다가 행복발전소 열겠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 새로운 뉴스도 아닌데 이 중에서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 이거는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게 꼭 남겨야 할 보험인지 또 보험료 줄일 방법은 뭔지 유용한 정보들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고요. 법률발전소도 활짝 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고가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이 있다고 하는데 김성훈 변호사와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 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취약 차주들의 부실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이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 출발 기금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의 경우에는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새 출발 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 원 규모의 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인데요. 정부는 앞서 2차 추경경정 예산에서 이 재정자금 7천억 원을 편성해서 새 출발 기금 조성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해상 사업에 따라서 정부는 취약 차주에게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 최대 10년에서 20년 잔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금리도 내려주는데요. 특히 이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요, 60에서 90%의 원금 감면도 해줍니다. 금융위는 이 새 출발 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자체 판단한 일부 대출은 기금에 넘기지 않고요. 이 대신 은행이 자체 관리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향후 정상적인 매출 회복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이 낮은 가격으로 금리를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은행이 직접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계속 원리금을 상환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은행에 잔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새 출발 기금과 같은 수준의 상환 유예와 이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보관입니다. 다만 이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채무의 경우에는요. 새 출발 기금이 대출 채권을 은행들로부터 전량 넘겨받아서요. 원금의 60에서 90%를 감면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존에도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하고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이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이 정부와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은행들도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성실하게 빚을 갚은 다중채무자 원금 일부를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네, 금융당국이 이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 이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금융기관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이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고금리의 이자를 1년 동안 만약에 성실하게 갚았다면 다음해 이 이자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원금에서 감면해 주는 식입니다. 가령 이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 다중채무자가 성실히 빚을 갚는다면 1년 후 이 7%를 초과해서 낸 이자만큼은 다음해 원금에서 깎아준다는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약층을 위한 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도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앞서 신한은행도 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은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취약차주 관련 프로그램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책이 왜 나오는 줄은 일단 알겠어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만 따져도 1.75%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예컨대 B2까지 일부 채무를 탕감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럼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민생안전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에 연이어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 청년층의 회생 재기를 명분으로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 유예 등을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요.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에서 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3.25%로 낮춰주는 건데요.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한 마당에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도 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식이나 코인 등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실패한 이들한테 이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금융위원장은 취재진으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고 답변을 내놓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2차례에 걸쳐서 설명 자료를 내고 또 해명에 나섰는데 금융권과 함께 지원 대상이나 수준 그리고 심사 기준들을 세밀하게 설계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빚을 탕감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도덕적 해이 또 형평성 논란이잖아요. 일단 형평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드리게 되는데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6.7% 상승했는데요. 작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2%, 또 재작년이 0.5%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은 겁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면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죠. 삼겹살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서민 외식 메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삼겹살 네. 물가가 7.4% 상승했고요. 또 뭐 역시 대표적인 가족 외식 메뉴인 치킨 가격이 8.8%, 피자 가격도 8.4% 올렸고, 그리고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구내식당 식사비도 3.5%는 물론, 그리고 도시락도 7.4%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신선식품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이 소비자는 물론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커졌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는 도매가를 기준으로 지난 15일에 오이 한 상자 10kg을 살 때 55,000원이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5배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22,000원 하던 게 1년 사이에 55,000원이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적상추 가격도 4kg 기준으로 도매가가 61,460원이었는데 1년 전에는 35,596원이었으니까 73%나 급등을 한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서 이런 메뉴판 가격을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이런 곁들임 채소를 내놓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여름에는 작황이 원래 좀 좋지 않기는 합니다. 기온이 높아지기도 하고 장마철 지나가면 채소들이 한 번 가격이 급등하기는 하는데 모든 게 한 번에 올라가진 않거든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에 상추값이 너무 올라서 고기로 상추를 싸먹는다 이런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품목이 다 올라간다. 퇴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고물가가 7%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6일 G20 재무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물가 수준과 관련해서 7에서 8%, 어딘가는 9% 얘기도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돌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기상 상황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물가가 6%를 상회해서 뭐 7에서 8%로 상당 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축산물 할당 관세가 확대되고 또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로 인해서 수급 안정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안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연말 물가 수치 전망이 원래는 4.7%인데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가 여행자들 휴대폰 면세 한도를 좀 넉넉하게 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800달러로 올릴 것이 좀 유력한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200달러 정도 상향 조정한 800달러 정도로 면세 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면세 한도가 OECD 평균이나 유럽연합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둔촌주공 아파트 항상 부동산 기사 전해드릴 때 빠지지 않는 곳인데 서울시가 중재를 해서 이거 다시 공사 시작되는 거 아니냐까지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합장이 돌연 사퇴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현 조합장이 갑자기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그동안 악화한 여론 등에 대한 압박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최근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 상가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또 이에 따라 협상이 난항에 빠졌는데요. 상가 지분 쪼개기 의혹이 또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고 그래서 조합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바뀐 데다가요. 다음 달 중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에 대한 부담감도 뭐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합 측은 이번 주 초에 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응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했고요. 또 시공사와 별도로 이런 협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설명인데요. 조합장의 사퇴를 계기로 공사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인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2,000가구가 넘는 규모이고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하고요.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영권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밤 뉴욕 증시부터 전해주세요. 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1.9%대 상승하고 나스닥도 1.8%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 그 배경을 짚어보자면은 6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고 또 주요 소비 심리 지표 중 하나인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 지표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침체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면서 미국 증시 강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융주들의 동반 강세도 미국 증시 강세의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티은행이죠. 시티그룹이 주가가 13%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중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이 이러한 시티그룹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고 또 그 여파로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대부분 금융주들이 6에서 7%대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전체적인 미국 증시 상승 탄력에 추가적인 힘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금융주들 이게 불과 하루 전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때그때 다르네요. 우리 다음 주에 미국 금통위 FOMC가 열리는데 네네. 1%포인트가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증권가의 네네. 전망은 어떤가요? 네, 여기 증권가에서도 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비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연준이 100bp 인상해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소비 지표가 잘 나온 것은 맞긴 맞는데 아직까지는 100bp 인상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은 없다라고 보는 거는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저점에서 이제 살짝 올라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봤을 때 100bp 인상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플레이션도 7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매월 셋째 주까지 데이터를 집계한 다음에 3주 뒤에 발표하는 플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셋째 주 이후 유가나 농산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세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7월달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는 이제 앞자리가 9자가 아니라 다시 8자로 내려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1년 동안 주식시장을 가장 잘 많이 맞췄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금요일에 지금 상태로는 75bp 인상이 그냥 적당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75bp, 100bp 인상을 놓고서 논란 자체는 증폭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청취자들 입장이나 그 입장에서는 75bp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 참 관심들이 많기도 한데 네. 제로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했던 유럽중앙은행도 곧 금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방향성 네. 일단 올리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50bp, 원래는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50bp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유로화 같은 경우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또 남유럽 국가 불안 등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한 BOJ 역시도 완화 기조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엔화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예정된 BOJ 통화정책 회의랑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비단 이들 국가의 환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데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이벤트 때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좀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2분기 혹은 3분기, 4분기 미래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업들 주가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사업 전망이나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은 이거는 주가 측면에서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지난주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이 부진했고 또 SK 하이닉스도 하반기 이후 투자를 대규모 축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TSMC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뭐 그냥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대형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사업 전망을 현실적이면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시할 시에는 최근까지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전반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고되어 있고 또 수요일 날에는 미국의 그 문제가 됐었던 넷플릭스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말고 3분기 그 이후의 실적 전망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증시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1%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2%대 지금 넘는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는 호텔 신라를 포함한 면세점 관련된 주들이 지금 거의 뭐 4에서 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이후 고정된 $600의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800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이들 업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은 뭐 1,320원대를 내려와서 지금 전일 대비 마이너스 7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1,310원대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장 볼 때마다 물가 올랐다 이거 체감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 경기가 좋지 않구나 요걸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학원비인데요. 아마 학부모들이 아끼고 아껴도 학원비까지는 끝까지 지키다가 그 다음에 끊는 게 아마 학원일 텐데 예체능을 중심으로 학원을 끊는 친구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아마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고정지출 중에 뭘 줄여야 할까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러면서 또 손에 꼽게 되는 게 바로 보험료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줄이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가입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은 보험 다이어트.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하고 줄일지 다 줄여도 하나쯤 남겨둬야 되는 상품은 어떤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소장님 요즘에 경기가 가라앉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 경기가 가라앉는 거는 늘 그랬던 것 같고 물가가 오르는 건 정말 진짜
체감이 돼요. 체감이 되더라고요. 체감이 아, 되니까 아마 다들 같은 돈 가지고 마트에 가도 살 게 없어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보험을 깬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해약 건수가 나오느냐. 이게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보험이요. 예. 내가 뭐뭐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사실 은근히 많을걸요. 많습니다. 만나서 그걸 이제 조회를 하는 게 필요한데 내가 가입한 보험 증서를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또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보험 그냥 돈만 내고 있는 보험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보험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건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숨은 보험금까지 다 조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단점이 보험회사와 이름 요 정도만 이제 또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보장 내역은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미 만기가 된 보험들도 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했었던 자동차 보험 한 2, 3년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도 만기된 게 쭉쭉쭉쭉 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 보여줘도 될 것 안 보여줘도 같은데.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네. 여지껏 내가 가입했었던 보험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런 자동차 보험은 그냥 끝나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입했다가 돈을 잠깐 안 내가지고 실효가 된 보험들, 뭐 부활이 가능한 보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라고 다 보여주기는 하는데 조금 그래서 불필요한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협회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요즘에는 그 민간 업체들에서 뭐 핀테크 기업 이런 곳에서 많이들 그 보험 조회 서비스들을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만 하면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의 회사 뭐 상품의 이름뿐만 아니라 보장 내역까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뭐 어플 한두 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깔아보시고 내가 어떤 보험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싹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뭘 가입했는지 알아야 뭘 줄일지 알 텐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찾아줌 서비스에서 네. 자동차 보험 빼고 클릭하기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한 번에 다 찾아줍니다. 아 그렇군요. 직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 중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사정이 급하다. 네네. 내 오죽하면은 보험을 깨겠느냐 싶지만 네. 마지막까지 요건 남겨두셔야 한다. 이런 보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하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하다. 이 보험을 해약해서 나는 그 해약 환급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해약 환급금이 나올 만한 보험을 해약해야 될 텐데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이렇게 갱신되는 보험들은 해약해봐야 해약 환급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금 해약 환급금이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지출하는 보험료 매달 내는 돈이 부담스러워서 월 지출을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좀 남겨둬야 될 게 그래도 두루두루 뭐 특별히 뭐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들 이런 것들 위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보호해 줄 수 있는 실손의료비 이거는 깨도 해약 환급금 별로 안 나오고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굵직굵직한 게 진단금을 주는 보험들이거든요. 뭐 암진단금, 뇌졸중,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해약한다라고 하더라도 중복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 먼저 해약을 하시고 그냥 진단비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는 이 보험들은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조금 최대한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무섭기는 하지만 네. 발병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질병에 그 보험료가 비싼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만약에 걸리면 큰 돈 들어가는 질병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응급실 내원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내 돈 지출해도 그렇게 가정 경제가 막 흔들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응급실에 내원할 일이 사실 되게 많지는 않네요.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네. 아이들 보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애기 아프면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에도 뭐 열 나오고 그럴 그러면 수 있죠. 응급실 달려가야 네. 돼서 뭐 욕이 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어른 되면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그 걱정에 그래서 그런 굵직한 것들은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 줄여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면 네. 어떤 걸 먼저 줄여볼까요? 일단은 중복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물론 이제 실손의료비 외에는 중복되면은 중복된 보험금을 다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A 보험사의 암 진단금 2천만 원, 뭐 B 보험사의 암 진단금 3천만 원 이렇게 놓으면 암에 걸렸을 때
A, B 보험사 2천만 원, 3천만 원 각각 다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불필요하게 보험금이 많이 나오고 그럼 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내가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은 정도에서 중복된 보장들은 먼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없앨 때 뭐 금액을 줄이는 것들도 있지만 뭐 이 종류를 줄이는 것들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중복된 보장 위주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요즘에 보면 보험을 가입을 너무 많이 하셨죠? 네네.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쫙쫙 뽑아서 필요한 것만 남겨드릴게요. 이런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해보시는 게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주의사항인가요? 저는 주의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요? 보장 조회까지만 그걸 이용을 하시고 뭐냐면 보장 분석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필요한 보장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불필요한 보장 줄이세요보다는 요거 부족하니까 요걸 채워 채우세요. 넣어서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거 지금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적정합니다라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그 회사에서 세워놓은 기준이에요. 이분이 요거까지 가입을 하시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요렇게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자 뭐 30대가 조회했으면 30대들이 평균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금액 네. 이거에 대비해서 부족합니다,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30대들이 그러면 보험을 제대로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거냐 인 기준도 사실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뭐 평균 내지는 업체에서 바라본 적정함이니까 그거는 보장 분석 서비스까지는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조회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질문 주셨어요. 네. 연진이 아빠. 저는 항상 듣다가 지금 처음으로 문의를 하는데 네. 가끔 그렇게 친절하게 재보험을 컨설팅해 준다며 연락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남 좋은 일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대부분 그런 연락을 받으셨을 때 제가 그럼 상담을 받고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될까요? 라는 조건을 붙이면 빨리 끝나요, 그건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 없으면 가입 안 하셔도 네. 되는데 저희가 제일 좋은 걸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보험 가입이 그들의 수익 원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더 권해줄 수도 있으나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험을 제대로 균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전까지는 네. 의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받는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없습니다. 네. 세상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예. 이해관계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좀 따져보셔야 될 텐데 보험 자체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요. 네. 보험에 여러 가지 단서가 달려 있잖아요. 네. 이른바 특약이라는 형태의 옵션인데 이런 것만 가지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험이 A, B, C 세 개가 있다. 그중에 A를 깰까 B를 깰까 조정하는 것보다 그 내부를 보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안에 것들을 뭘 줄일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 보험료 각각의 구성을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이 여러 개 있으면 10개의 특약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럼 그 각각의 10개 특약별로 한 개당 특약이 얼마의 보험료를 차지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비싼 특약을 좀 삭제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비싼 특약들은 꽤 중요한 특약인 경우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뭐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원 나가 들여다보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잘자잘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보험료를 비싸게 만드니까 없어도 되는 것들, 뭐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실손의료비라든가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겨둘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것들은 둬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두시고 예를 들어 사망 위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고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게 뭐 그냥 내 돈으로 대체하거나 뭐 아니면 좀 내가 좀 주의를 잘 기울이거나 하는 것들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은 뭐 그런 것들은 남겨두시고 입원비, 수술비, 자잘자잘한 것들 이게 없어도 내가 가정경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요걸 판단해 보셔가지고 좀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망 후에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뭐 몇십 년 후에 사망 후에 얼마를 드립니다. 네. 이런 조건은 그때쯤이면 우리 애들도 다 크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요. 가입 당시 보통 사회 초년병일 때 잘 모르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의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나중에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쵸 소장님? 맞습니다. 주로 근데 부모님이 먼저 가입을 해줘서 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요즘에 사회초년생들 보험료 내는 거 보면 너무 과하다 싶었을 때 물어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가입하셔가지고 물려주신 경우가 있는데. 아니 진짜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게 상품이 이제는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만약 10년 이상 부었다 유지를 합니까 깹니까? 아, 너무 애매한 경우예요. 10년 이상 부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애매해요. 이걸 남길까 그런 계속 가져갈까는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보험이 진짜 유지할 만한 좋은 보장, 즉 내가 필요한 보장이 있느냐.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보장 위주로 되어 있다. 나 죽으면 나올 사망 보험금 물론 가장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한다면 미래엔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질병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혹은 뭐 상해 사고와 관련된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시고 사망보험금은 필요할 때 정기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특약을 정리하거나 이 네. 과정이 나는 좀 꺼려진다. 난 어렵다. 이런 분들이 나 지금 갑자기 뭐 가게를 닫았다든지 네. 아니면 휴업 아니라도 직장을 잠깐 못 다닐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요때 보험금 제가 형편 피면 낼게요. 이런 건 안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는 달아드리고요. 그래서 그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꼭 반드시 물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보험사별로 납입유예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일정 기간 납입을 했다. 예를 들어 뭐 3년 혹은 5년 이렇게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을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거기서 또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힘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험료를 못 내게 되면 2달 이상 못 내면 보험이 실효가 되는데 상태가 정지가 됐는데 이렇게 납입유예 제도를 쓰게 되면은 보험사가 정해준 기간 동안은 안 내도 되는. 다만 이게 유예되는 거지 삭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즉 앞으로 내가 10년을 내야 된다. 근데 한 반년을 쉬었어요. 그러면 반년 쉰 만큼 9년 반 6개월만 내면 되냐 이게 아니라 10년이 뒤로 밀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될 돈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때 뭐 이자가 추가로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종신보험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보험금의 액수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면 나올 사망보험이 1억이었는데 그냥 이거 한 7천만 원으로 줄여주시고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그대로 끝. 여기까지 냈던 걸로 예를 들어 1억을 받으려면 내가 10만 원씩 10년을 내야 되는데 한 7년만 내고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으로 줄여주세요라는 식으로 보험 금액을 줄이고 납입하는 보험료도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연장정기라는 방법으로 기간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내가 보장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60세까지만 보장해 주세요. 대신 보험료는 줄여주세요. 이런 제도들 이것도 이제 보험사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상품마다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 자동대출 납입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이게 뭔가요?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그 대출금으로 충당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뱀이 꼬리 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거죠.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이런 거랑 아주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될 빚이고 그게 이자가 붙여서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잠깐 좀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양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사정이 영 급하다 하시면 잠깐 동안 제가 유예할게요.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그 제도를 이용을 해보시고 네. 그래도 어렵다 하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험을 활용해서 대출받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약관 대출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진짜 급전이 필요한데 1금융권 어렵다. 그 내가 낸 돈에서 꾸는 거니까 요거 안전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어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진짜 받으시면 좋을 상황이 있고 절대 받아서는 안 될 상황이 있습니다. 받으시면 좋을 상황이 뭐냐면 이 빚을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예를 들어 한 달이나 2달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고
요걸 어디서 급하게 돈을 빌렸어야 될 때 대부업체나 이런 곳에서는 빌리게 되면 신용점수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금리도 높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약관 대출. 요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서 언제 갚을지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빚을 내게 되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보험 약관 대출로 인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이 해약이 돼버려요. 그럼 결국은 내가 보험료를 다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갚을 때까지도 계속 이자를 내야 돼서 보험을 유지하려면 계속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갚을 수 없는 기약이 불확실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 보험 약관 대출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먼저겠네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가품 쇼핑 앱, 이른바 명품 앱이거든요. 직구도 많이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식재료, 가전까지도 구입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커머스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법적 이슈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급성장하는 이 온라인 명품 시장 자세히 다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 업계에서 온라인 명품 시장 이 플랫폼들 정말 뜨겁다라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벌써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유통하는 유통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줄을 서서 하거나 아니면은 보러 가는데도 예약과 줄 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명품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명품을 또 파는 그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고가품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양한 사업 모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명품 커머스 플랫폼이 가장 큰 비즈니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명품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커머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셀이라고 하죠. 자기가 산 물건을 팔거나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명품 수성과 또 리폼과 관련된 비즈니스도 걸음마 단계긴 하지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불안하기도 해요. 온라인으로 수백만 원짜리, 심지어는 앞자리가 1000단위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걸 구매를 한다. 이 분명히 가품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가품 논란 이런 것들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이 되는 이유는 이제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온라인 명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통 경로가 조금 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품 자체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됐던 게 이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또 어디에 위탁을 해서 진품 감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플랫폼을 완벽하게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본사하고 직거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독점 판매처라든지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과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들을 가장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널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이라는 게 근데 최근 들어서 생겨난 말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원칙적으로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공인 대리점처럼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구라고 하죠. 직구를 하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거를 업으로서 전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그냥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정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하실 때 보면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관세가 별도로 붙는다 이걸 깨알같이 써놔서 요거 나중에 금액 분쟁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이 이커머스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약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는 가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상태도 확인할 수가 없고 피해 보상이나 그 재반의 문제에 관련한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명품 커머스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장치가 있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용약관이라든지 해당되는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구매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차익 부분만큼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고요. 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거는 상표권을 위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전액 환불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를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고 수년 동안 사용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각 업체 차원에서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체의 책임을 강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게 배상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를 민사적인 책임으로 간다면은 가령 이제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다. 뭐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 업체 차원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확인이 된다면 확인된 날짜로부터 언제까지는 꼭 배상이 되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가품을 유통시킨다면 이건 또 별도로 상표권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몰랐다고 그것을 제대로 검수하고 유통하는 데서 확인하기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엄정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온라인 고가품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이른바 리셀이에요. 내가 샀던 걸 내가 좀 쓰다가 되판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네, 정답은 괜찮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품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상표법과 그다음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상표권자가 이미 그 상표에 있는 상품을 한번 팔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거기로서 이제 그 권리는 소진이 되고 그걸 보유한 사람이 다시 제3자한테 파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왜 원칙적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재파는 것을 그 상표권자의 상업행위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제품을 팔면서 다시 우리가 A 회사에 마치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죠. 최근에 그 SNS 보면은 스니커즈 같은 것만 전문으로 리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셀의 경우에는 더 주의할 게 많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요. 이제 리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 개인적으로 내가 보유한 거를 그냥 중고를 판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은 사업으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면세 사업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명품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에서 오는 것이죠. 또 해외에서도 직구를 할 때 우리가 일정 금액 이하는 관세가 면세가 되는데 이거 사업으로서 우리가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계속 이 직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건 관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적인 사항들도 같이 꼭 검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관세 포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형이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최근에 또 한 가지 유행한달까요? 고가품을 수선하거나 아니면 리폼을 한다고 해서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요거는 괜찮습니까?
수선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리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 행위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제품을 이제 B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은 B로 제품을 바꿔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붙여가지고 다른 제품을 판매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타인의 영업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리폼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하는 수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팔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내가 오래된 가방인데 이걸 내가 끈을 새롭게 달거나 디자인을 추가해서 내가 나 혼자 쓴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청에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제3자일 때 매각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이건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있다는 그런 구두 유권 해석을 내놨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끈 바꾸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변경하는 거를 생산행위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하기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요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봐야겠어요. 최근에 대구랑 부산 일대에서 슈퍼맨 태권도장이 잇따라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DC 코믹스라고 하는 슈퍼맨의 그 고향이랄까요? 네. 아버지랄까요? 그 회사에서 한국의 이 회사들이 우리 메이커를 우리 슈퍼맨을 갖다 써서 못 쓰겠네 하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내용 증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본안이 시작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슈퍼맨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어벤져스는 아닙니다만 어벤져스에 안 들어가죠. 슈퍼맨은. 네, DC입니다. DC니까 그 히어로계의 이른바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슈퍼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잘하고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인데 요거 그냥 보통 명사화해서 갖다 써도 문제가 됩니까? 네, 결론은 결국 타인의 영업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슈퍼맨을 해도 그 슈퍼맨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괜찮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태권도장 다니면 힘이 엄청 세질 것 같은 게 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마크에 S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영업에 혼동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송으로 가면은요 설문조사도 합니다. 이런 상표를 했을 때 이게 연상이 되는지 이걸로 혼동이 되는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농담처럼 무인도에 갇히면은 DC나 아니면은 마블이나 아니면 디즈니 상표권을 그 침해해서 그려놓으면은 어떻게든 발견해서 소송을 해서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하는데 네. 사실 그거 말고도 보면은 우리가 뭐 특정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표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만큼 아주 강하게 보호하진 않지만 일단은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사의 어떤 상표 저작권 혹은 어떤 인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캐릭터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늘 그런 부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부정경쟁 방지 행위 관련한 소송 그리고 내용 증명 받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완할 점들 이거는 이제 정책 당국의 몫인 부분도 상당히 많겠네요. 여러 가지 규정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